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클렌저, 토너,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사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철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철이 부부공장,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정택 대변인, 안철수 후보 캠프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 바른정당의 캠프에 안 들어가 계신 장재원 유일한 이선, 재선 의원 나와 계시고요. 3부부터 들으신 분들을 잠깐 정리하자면 일단 빙의 된 상태에서 각 후보 인체로 지금 토론하시는 겁니다. 빙의된. 그리고 상대를 지목해서 양자 토론 가능한데 3부부터는 지목을 하고 두 분 사이만 오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거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끼어드셔도 되고 다만 그 소리가 물리니까 반드시 나는 누구나라는 말씀 꼭 하시고 제인 혹은 찰스 이렇게 태어날 때 준표 승민 유승민 후보 장재현 의원이 지금 제일 빙의 몰입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대변인이 아니어서 그러죠. 뭐. 본인 유세를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자, 아까 승민 이야기하다 끊어졌어요. 예,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사드 오락가락 하는 거, 대북 송금 공감 문제, 햇볕 정책, 달빛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햇볕 정책과 대북 제재 정책의 사이가 달빛 정책입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 없이 손 드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먼저 하겠다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사실 제인입니다. 예. 그 찰스 지준이 너무 빠져서 사실은 별로 상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양강이라고 우기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TV 토론은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 토론에 임하는 자세. 그다음에 토론에서 본인이 얘기한 내용.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토론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 평가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세는 거의 삐친 도련님 같지 않았어요? 도련님이 뭔가 삐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왜 갑출수라 그랬냐, 왜 아바타라 그러느냐,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세상 확인시켜주는 그런 뭔가 좀 삐쳤다 이런 느낌이고 도련님이 삐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내용도 정책 질문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계속 네거티브 질문만 던지고 정작 안보 정책 관련된 질문 하나도 없었다는 거. 평가를 들어보면 갈수록 나빠지고 심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대통령 후보로 치고는 너무 좀 격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세도 F학점이고 내용도 0. 엉뚱한 주제를 갖고 얘기했고 평가도 거의 지금 낙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홍반장인데 뭔가 좀 하나 끼어들어 되겠습니까? 뭔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찰스에게
독대를 해서 지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 없어요? 홍 반장님 먼저 껴주시죠. 홍 반장 먼저 말하고.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는,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제인이 너무. 제인을 너무. 제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여유를 부리는데.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고 남한테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정권을 다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을 이래 보이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어제 안철수 후보 솔직히 되게 못했습니다. 못했는 이유가 그럼 실제로 제대로 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엔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들 취업 문제, 그런 거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말 자기한테 유리한 홈그라운드를 놔둬 놓고 다른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 갑철순이 MB 아바타니 상임위 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점수를 많이 읽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어제 안철수 후보 참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려고 하면 제대로 했어야지. 아니 근데 승민입니다. 승민 얘기 좀 하고 우리 찰스 들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도 만만치 않았어요. 뭐가요?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요? 신경질 안 내는데. 신경질 내는 할아버지 같아. 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 그래도 다 대통령 후보끼리 나오는데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조금 찌질한 질문을 했다 그래도 하긴 했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됐어요. 그래 하세요. 됐어요. 냅둬요. 이렇게 가면 적어도 지금 1위 후보가 말이죠. 아무리 좀 질문이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서 갑철수 문제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문건이 유출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질문 형식이 좀 그시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왜 유출이 됐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유감을 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디스를 했으면 되는데 신경질적인 할아버지 모습 그거 좀 그래요. 잘습니다. 제인입니다. 잘습니다. 요거 답변 드리고 잘사고 잘사고 이제. 아니 조금 전에 홍 반장이 도와주는 척 하더니 결국 안 도와주네요. 안 도와주. 자, 제가 어제 좀 삐진 모습이 조금 보였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삐졌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자, MB 아바타 갑철수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제인 본인 입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좀 그렇게 했더니 본인은 제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 말 한마디 얻어내려고 그 말 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자, 정책 질문이 없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1차 때 너무 못한 거 다 알잖아요. 자, 2차, 3차 이제 전반전 끝난 겁니다. 이제 전반전. 자, 4차, 5차, 6차 기대해 주시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승리. 제인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인입니다. 갈수록 나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아지면 좋겠는데 겔7 같지 않아요? 야심작으로 꺼내놨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시장에서 혹평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드셔야 된다. 주제는 우리 정태욱 대변인 말씀처럼 훈계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제인이 제가 좀 약간 좀 이게 화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질 반응.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우리 찰스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오죽하면 그랬겠냐로 디펜스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성품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긴 거는 맞는 거는 쿨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 성격이. 제 성격이 그런 거라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승민입니다. 대통령 되시려면 성격 바꿔야 돼요. 성격은 안 바뀌고요. 저는 쿨 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 드립니다. 찰스입니다. 제인이 지금 대통령 후보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고마해라는 이 정신 이거 없어야 돼요. 이제 뭔만큼 하면 고마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4차 5차 토론에서 어떤 경우에도 고마해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인입니다. 고마해란 말을 한 번 했어요. 그래, 홍 반장입니다. 홍반장을 바꾸셨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후보 그냥 무난하긴 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이미 내가 1등 됐으니까 말에 휩쓸리지 않겠다. 모든 거를 디펜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논쟁을 그걸로 너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기 때문에 이제 뭐 너들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빙의한 그 문재인 후보도 지금 그런 입장을 많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너무 오만해 보이고 저렇게 계속 갔을 때 실제로 집권했을 때 얼마나 이 오만한 행동을 할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승민입니다. 그게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어저께 심상정 후보가 변심을 했어요. 2차 토론회는 4대 1이었잖아요.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제일 잘하는데 그 두 사람이 주포로 돼가지고 문재인을 막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밀렸는데 어저께는 굉장히 선망할 수 있었던 게 정책 분야나 디테일 분야는 심상정 후보가 다 해줬어.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는 그냥 신경질만 내고 있으면 돼요. 아니 신경질만 내고 신경질만 내고 있었지. 홍반장입니다. 나가면 됐어요. 그 말 맞습니다. 홍반장입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게 어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 이야기를 중에 한 번 막 그만해라.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고 오늘도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진실로 집권했을 때 저 모양대로 저대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걸 참 걱정스럽게 했다. 승민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을 디스하고.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찰습니다. 최근에 뭐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냈더라고요. 하면서 문재인과 심상정일 단일 후보로. 그래서 정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어제의 모습을 보고서 살짝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의 모습을 보고서 정의당과 그런 게 아닌가. 문재인 후보의 모습 지금 살짝 받았어요. 정의당이 없기 제가 때문에. 제인입니다. 정말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토론에도 저한테만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뭐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답변하기 바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오라고 끊을 수밖에 없고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 좀 해 주시고 분명한 거는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세요. 자꾸 문재인이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안 먹히는 건 이미 다 검증됐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뭘 할 건지 뭐 잘할 수 있는지 얘기에 집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경질 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이 돼 보세요. 제인의 입장이 돼 보세요. 계속 18분 동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에 18분 동안 질문 받다가 끝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끊을 건 끊어줘야 제가 질문할 시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말꼬리 잡고 늘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은 충분히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태도로 치면요. 홍반장이 최고 그거 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홍반장입니다.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니 세상에 형사범죄가 고해성사한다고 사면 받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가능해요? 아니죠. 아니 그렇죠. 검사 출신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 맨입으로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 그 부분은 이제 홍반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본데 본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45년 전의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했는 게 아니라 친구가 했는 이야기를 말리지 못했다는 것에 잘못을 그 12년 전에 저걸 했습니다. 뭐 어쨌든 고해성사를 했고. 자, 끝까지 고대목의 질문. 자, 고대목의 질문. 친구가 한 걸 말렸다는 얘기를 자서전했습니까? 아니, 말리지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자서전했어요? 뭐예요? 친구들이 하는 걸 내가 못 말려서 미안하다. 그걸 자서전에 아니 그러니까 자서전에 그런 게 자서전에 그렇게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잘못됐다. 아니 승민입니다. 그 부분은 해석이 어저께 홍반장이 해명을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본인이 말리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보세요. 말린 게 아니고 함께 그것을 구해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함께 구해줬다는 말 아니 그런 말은 아니었고. 그건 뭐예요? 자 그다음 말린 겁니까? 못 말린 겁니까? 그 이야기 말고. 그 부분에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승민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 책 내용이 그때 그렇게 했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다고. 승민입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히 우리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라고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명이 정확한 해명입니까? 말리지 못해 45년 전에 있었던 건 맞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입니까? 이 책을 낸 건 맞고요. 고해성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의를 하지 않았고 모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이 맞는 해명입니까? 답변하세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답변이 맞았냐고요. 객관적으로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그게 그 자서전을 읽고 나서 그 자서전을 읽고
홍준표 후보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 안 맞아요. 예. 팩트가 안 맞는 얘기 하신 그리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른 이야기인데. 아니, 그 얘기를 답변을 해달라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 말렸다고 이게 지금 대답했다가 말린 2001년에 거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보 나 도와줘. 거기에 보면은 가정폭력을 그냥 진짜 이야기한 거 있고. 정말입니다. 부인을 그냥. 이게 지금 2007년 대선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2007년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죠. 어제 걸로. 40년 전 얘기를 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다시 어제 그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제 이야기는 너무 정치적인 공방이다.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육승민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확실히 비위가 되는데. 욱승민 후보께서는 이번에 성완종 문제 그 문제도 저는 무죄 맞습니다. 2심에서 무죄 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자신이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이 법원의 할애한 부분에서 도의적인 사과는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년 2개월을 지금 도지사 공백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중하게 도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를 내세요. 대화할 때. 잘했다고 자꾸 화를 내세요. 이 문제는 화를 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을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자세적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하나만 클리어합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리지 못해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 그거 사실 객관적인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는 좋은데 사과를 좀 이해가 되게 사과를 해달라고요. 자, 법률가 출신 제 찰스가 한 말씀 할게요. 우리 홍 반장이 명확히 짚어야 할 게 이거인 거예요. 자, 그 당시에 흥분제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했다고 책에 써놨는데 홍 반장이 써놨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같이 하숙집에 있었던 장모 사장, 박모 전 장관 이런 사람 끌어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요즘 인터뷰 보니까 전혀 사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홍 반장은 자서전에 없는 이야기 쓴 거야. 아예 생짜로 사실상 자체 없는 이야기 썼든지 아니면은 세 명이 입을 맞춰서 없던 걸로 지금 만들고 있든지 1번 답안인지 2번 답안인지 어떤 것이 되더라도 홍 반장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거예요. 찰스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어제. 제 말이. 왜 엉뚱하게 해가지고 점수를 잃어요. 자, 두 번째 거. 자, 어제 맨입 발언도 있어요. 맨입 발언. 맨입에 해줬겠냐 이런 말 했어요. 사면을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한 건 모르지만 홍 반장이 할 말은 아니었다. 마이 찰스가 혹시 그 맨입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는 건 가능할 텐데 홍 반장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맨입 발언하는 게 국민들 어떻게 생각해서 보이겠지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대선 후보 토론회야 이렇게 안 돼서 하는데 나올 말은 아니죠. 아니 홍 반장입니다. 홍 반장입니다. 그 말이 나오게 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도 돈 받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한 거기 때문에. 제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누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팩트냐라는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성완종 메모에 나왔으면 그 유죄입니까? 법원에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그것만 가지고 자꾸 주장합니까? 라고 제가 디펜스 한 겁니다. 말을 자꾸 이렇게 다르게 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걸 이야기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버럭 화를 내신 거 아닙니까? 승민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도 어저께 자꾸만 너무 많이 피해 가세요. 그러니까 꼭 듣고 싶은 말들, 꼭 중도층에서도 듣고 싶은 얘기들을 이를테면은 송영근 기무사령관 그분한테 국가보험 폐지라고 얘기했던 거 운명 327조에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아니세요? 국가보험법 폐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근데 어떻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입니다. 보안사령관을 불러놓고 기후사령관 불러놓고 국가보험법 폐지 얘기하는 거 앞뒤가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왜 했겠어요? 왜 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데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그 정언하신 분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순수성이 없는 얘기예요. 아니요. 근데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이기고 나서 과반의석 되고 나서 법안됐어요. 맞아요. 2003년에는 그건 쟁점도 아니었어요.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뭐 그런 거는 좋아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민수 회고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론이 있는 거예요. 송민수과 김경수의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건 다 그런 정리됐어요. 부분에서 어떻게 다 정리된 다 겁니까? 정리됐어요. 저 정리해드릴까요? 정리해 주세요. 네. 송민순 전 장관의 책에 보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기 전에, 물어봤다는 팩트도 아닙니다만 물어보기 전에 송민순 장관에 보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저께 그러면 16일 자, 유승민입니다. 근데 어저께 심상정 의원이 얘기하는 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까지 풀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는 대충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전공법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들 특혜 문제. 아들 특혜 문제 잠깐만요. 아들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좀 깨름직하고 뭔가 우리 뭐 먹고 나면은 좀 속이 거북해서 좀 찝찝하잖아요. 그런 느낌 가질 수밖에 없는 답변들을 하니까 자꾸 신경질로 이건 아니다라고 아닌데 왜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제인입니다. 이거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 그 답변을 듣고 재반박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뭐든 상관없이 했던 말만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북한에 이걸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설명이 됐잖아요. 이미 기자들도 다 설명이 됐다고 해서 끄떡끄떡하고 별 기사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참 다시 문제제기하는 거는 상대방의 해명이나 설명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거고 그런 걸 두고 우리가 정치 공세라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 승민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홍반장입니다. 이거는 정치 공세가 아니에요. 공세예요. 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인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 중도층에서는 이 문제를 클리어해달라는 건데 예컨대 답변이 부족하면 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를 정치 공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자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답변을 다 했는데. 홍반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색깔론으로 그냥 역으로 칩니다. 지금 문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언제 어느 시점에 그 기권할 것인가를 결정했는 걸 알고 싶은 거 하는 것보다도 왜 그 문제를 북한에다가 물어봤느냐. 기권의 시점 전후에 관계없이 왜 북한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잠깐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아까 그때 지지율이 1위니까 뭐 대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직접적인 답변하는 거 아니라고 딱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해명을 잘 안 하는 거나 아니면 이게 색깔론 같은 경우로 아예 그냥 양 다른 걸로 덮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아드님 그 특혜 취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전혀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캠프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그냥 해명을 시키거나 그다음 그 송민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색깔론으로 그냥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로 가지고 자꾸 하는 게 지금 알겠습니다.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제인입니다. 요건 정리해 줄게요. 그 북한에 왜 물어봤냐. 유엔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인데 왜 물어봤냐 이거 아닙니까? 송민순 책을 보면 다 왜 물어봤냐가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물어본 거 사실은 객관적인 팩트 아닙니까? 송민순 책에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송민순 책에 보시면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송민순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유엔 대표부에서 우리가 북한 외교관들이랑 접촉을 해보니 크게 반발하지 않더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 당시에 김만보 국정원장이 그러면 제가 대북 체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물어봤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봤다는 얘기.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그말 확인해달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물어봤다는 거 참 중요한 거는 송민순 장관의 판단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물어본 것만 확인해달라는 거죠.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왜 물어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장판에 대화하다 보니까 토론이 끝날 때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확인만 해주면 그거는 나중에 판단을 국민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김만복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자, 찰스가 너무 반응이 찰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인한테. 어제 홍 반장이 물어본 건 이거였어요. 성완종 관련해서는 몇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면을 두 번을 했는데 참여정부에 일어난 게 아니냐. 중요한 건 제인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부정부패 사면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관여가 된 것이냐. 앞으로도 그걸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이 좀 적절치 않다. 그다음 인권결의안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쉽게 말을 하면은 뭐 몇 년 전에 최근에 북한에서 장성택을 내서 뭐 화염방사기, 고사포로 사망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북한에다 물어볼 일이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을 대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권 결의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에 물어보고 말고 할 성질 것이 아니지 않냐. 아니죠. 그건 분명합니다. 제인입니다. 대통령 주재,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이미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송민순 장관이 외무부 장관으로서 자꾸 찬성을 해야 되고 본인이 근거를 제시했어요. 북한이 그렇게 심하게 반발 안 할 것 같습니다라는 정보 판단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은 났는데 송민순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본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요. 대통령이 장관 한 사람의 말을 저렇게 중히 여기는구나. 내각의 합의를 저렇게 이끌어내는구나라는 걸 새삼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교훈이 이 얘기는 우리가 국민들이 들으면 알겠고 그래. 하나만 홍 반장이 어저께 그 마지막 성완종 두 번 사면 문제를 질문을 잘못했어요. 뭐 맨입을 해줬습니까? 그건 잘못된 부분인데 왜 두 번이나 해줬어요? 한 사람을 사면? 아니 근데 그에 대한 해명 좀 해줬어요. 왜 사면을 두 번 해줬는지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데 왜 성완종을 두 번이나 사면을 해주는? 그 답변을 왜 사면을 두 번 해준냐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왜 그것이 문재인의 책임입니까? 왜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모든 일이 문재인 후보가 한 겁니까? 아니 그냥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찰스가 답을 할게요. 최근에 우리 이제 김기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김기춘, 우병우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매를 보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든지 민정수석이든지 관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민정수석, 비서실장, 지금은 대통령을 제기한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이게 이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노무현 정부 때 사면 절차는 분명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검찰에 전혀 관여 안 했잖아요. 검찰을 어떻게 좌지우지 안 했잖아요. 사면 절차는요. 검찰을 통해서 법무를 통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찰스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 만약에 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성완종 같은 사람이 또 두 번 사면될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무부가 해명해야 될 일이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사안인데. 저 재인 놀랍습니다. 우리 승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면이 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이철희 소장님. 네. 근데 사실상 사면의 최고 책임자는 민정수석입니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법무부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사면은요. 미룹니까? 사면은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책임 있는 것이 민정수석입니다. 사면은요.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이 절차는 법무부가 정권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올라온 거를 가장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인 거 알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명단에 없는 걸 개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국민이 알아요. 더 하고 싶은데. 설명을 도대체 들을 생각을 안 하니. 자, 방금 말 공장장 말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네. 자, 토론에 시간을 늘리든지 참여자 수를 줄이든지 대선 토론도 우리 앞으로는 5자 토론 말고 양자 토론, 3자 토론 이런 거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문재인 후보가 일축을 한 겁니다. 우리말에 일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걸 써야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정해야 될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 상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상식인데. 인사들 하시죠 이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각자 빙의된 채로 인사하시고 다음 저희가 한 분 더 모실 테니까 한 두세 분 더 모실 것 같아요. 예. 빙의하신 채 인사하시고 가시고 짧게. 예, 제인입니다. 지적해 주신 충고는 잘 받겠고요.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 각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의 얘기에 좀 집중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 반장입니다. 정말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TV 토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찰스입니다. 새로운 모습,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유승민입니다. 쭉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예, 아까 사자 토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신 바람에 저희가 또 개요를 읽게 된대요. 숫자나 순위를 언급하면 개요를 말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또 읽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대선 후보 중에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45.1% 1위 꼽혔고, 특히 말씀하신 토론 중에 나왔던 안보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36.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수준이고 응답률은 16.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게 반론이나 정정할 내용이 많네요.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뉴스공장에서 지난 금요일 인터뷰했었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 후퇴 사실을 지적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적에 대해서 팩트체크센터에서는 팩트체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조선일보 외에 한겨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복지공약 규모가 축소된 건 사실이다라고 한겨레에서 지적을 했고, 오마이뉴스에서도 문 후보의 복지공약이 최초 발표됐던 내용과 다르게 수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팩트체크센터에 등록된 언론사 조선일보의 기사를 기준으로 심상정 후보의 지적이 틀린 것으로 그 인터뷰에서는 정리가 됐으나 등록이 채 되지 않았던 한겨레 오마이뉴스의 내용은 다르다라고 반론해왔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AS, 오늘 토론에 엄청나게 많은 반응이 있네요. 그중에서 이용주 의원에 대한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네. 달빛 정착이 빵 터져서 국내 굴지 모 병원에서 경추골절로 입원한 환자인데 달빛 정책에 빵 터져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용주 의원을 대선 후보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네. 정의당도 불러주세요 하는 문자도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자까지는 저희가 커버가 안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의당 들어간 조합으로 또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노회찬은 단독 코너도 있어요, 저희.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 임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정 코너들을 지금 대선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건너뛰는데 오늘은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제 코너가 재밌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프랑스 대선이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죠. 네. 네. 근데 지난번에 르몽드 특파원 인터뷰 잘 나갔죠. 그 뒤로도 제가 따로 만나서 또 이제 여러 대선 이야기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프랑스 대선 얘기하기 전에. 네. 같이 이제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네. 와인을 한잔 하면서. 네. 우리 공장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르몽드 특파원이랑요? 네. 왜 제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네. 왜냐면, 네. 그래도 많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2명의 언론인이 있다. 네. 근데 그 관련해서 우리 정천영 사장님이, TBS 사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정파, 사파, 그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프랑스 특파원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에 2명의 언론이 있는데, 한 명은 플라톤이라면은, 손석희 사장님이 플라톤이라면은, 우리 공장장님은 디오게네스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를 끌고 다니는. 근데 플라톤을 가장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철학자가 바로 디오게네스죠. 좋은 겁니까? 그 얘기를 좋은 거면 받아들이고요. 굉장한 영향력. 플라톤을 가장 곤란하게 만든 철학자죠. 그래도 네. 플라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양대 축을 이룰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알아듣던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바로 알아듣죠.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예측이 대체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뭐 전문가니까 최종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마크롱 후보, 중도의 마크롱 후보가 23.7%, 그다음에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르펜 후보가 21.7%로 두 명이 결선 투표에 나가게 됐고요. 근데 그 이전에 여론조사 추이보다는 마크롱이 더 많이 득표하고. 그렇죠. 그리고 르펜이 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먼저 그 3, 4위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3위는 휘용 후보,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파 후보, 공화당 후보가 최종 득표가 20%로 결국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멜랑숑 극좌의 멜랑숑 후보가 19.4% 굉장히 선전을 했죠. 그러면서 4위 역시 탈락을 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우리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두 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르펜 후보가 생각보다 덜 나왔다. 원래 여론조사에서 25%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21.7% 나온 것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직전에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까지 사망하는. 그게 이제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그렇죠. 작용했어요. 이게 이제 극우 세력이 만약에 득표를 많이 올릴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프랑스의 국민들한테는 테러난다고 뭐 우파 찍고 이렇게 그런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선거 때만 되면 무슨 풍이다 이런, 여기는 태풍이거든요. 테러풍. 그래서 태풍 선거 때가 되면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결국은 IS에서 자기들이 이리다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IS 입장에서는 극우파가 유럽을 휩쓸어야 자기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야 이제 이 대결 전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게 그 사람들의 노림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테러난다고 극우파가 올라가고 뭐 평화롭다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간다면은 결선 투표 2주 후에 있을 결선 투표에서는 마크롱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9%입니다.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한 십몇 년 전인가요? 그 르펜, 아버지 르펜이. 2002년. 결선에 등장을 했다가 사실은 결선에서는 졌죠. 최초로 결선에 등장했어요. 80대 20으로 졌죠. 이럴 때,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진 것이 극좌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보수가 그렇죠. 떨어지고 올라간 것이 극우와 중도 진보 정도가 올라간 거죠. 말하자면. 이런 조합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극우니까 나머지 세력들이 아무래도 중도 보수, 중도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마크롱.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특이한 지금 포지션이에요. 당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있긴 있습니다. 급조된 정당이고 작년 4월에 만들어진 그 전진, 우리말로 전진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거든요. 사실상 없는 거예요. 나이도 40이 안 됐습니다. 만으로. 39살. 엄청나게 젊은. 대통령 당선된다면은 프랑스 5공화국 들어서 최초로 30대 대통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30대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거든요. 드물죠. 아마 있었겠지만 아마 거의 드물죠. 그렇죠. 거론되는 사람으로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큰 이변은 없었다. 첫 번째는 그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극좌의 멜랑숑 후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결국은 4위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19.4%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위가 21.7%인데 4위가 19.4%.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극좌하고 극우,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우파의 아까 공화당 탈락했죠. 그다음에 사회당 완전 몰락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사회당 후보가 양축인데. 우리로 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정도 되는 그런 건데. 정도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두 정당이, 그러니까 공화당은 탈락을 한 정도지만 사회당은 이게 과연 그 존폐의 어떤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몰락을 했어요. 6.5%. 다시 말하면은 선거전을 치르면서 사용했던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기도 돌려받을 5위 한 겁니다. 5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위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사회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회당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바로 한 말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나를 지지했던 여러분들은 중도파 마크롱을 찍어달라. 나도 그렇게 찍을 것이다. 왜?
나는 정치적 라이벌과 국가의 적을 혼동하지 않는다. 이야, 나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멘트는 좋아요. 아주 참. 말 잘해요. 프랑스 정치인들. 프랑스 정치인들을 했던 말들을 보면 네. 틀림없이 누가 써준 게 틀림없어 이런 말들을 멋진 말들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에 말을 잘해야 정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긴 그렇지 하죠.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게 카피 수준의 말들을 많이 해요. 예, 정말 멋있는 말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죠.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좀 급조된 국회의원을 별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국회의원도 없고 정당도 막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젊고. 네.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은 금융인이에요. 금융계.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자크 아딸리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며 이렇게 옛날 유명한 사람이죠. 예, 미테랑 후보 대통령의 조언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발탁이 됐어요. 이 사람 눈에 들어오면서 느낌은 안철수 후보의 비슷해요.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 정도 됩니다. 그런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좀 이미지가 달라졌지만 맨 처음 돌풍을 일으킬 때 그 모습 안철수 현상. 그러면서 경제장관으로 사실은 사회당 정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탈당을 하고 나와서 새로 만든 것이 이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러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좌파예요. 우리나라 기준은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은 엄청 좌파인데 거기서는 이제 중도 정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프랑스 구도가 아주 복잡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흔히 좌우 이렇게 두 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선이 간단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을 놓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쇄국이냐 아니면 개방이냐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에도 쇄국 개방이 있고 우에도 쇄국 개방이 그러다 보니까는 EU를 탈퇴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마른 목골로 그러니까 두 선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마른 목골로 네 개가 이제 포지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 아까 멜랑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극좌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르펜하고 그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유럽을 탈퇴한다 이런 거거든요. 극좌와 극우가 정책이 똑같은 거예요. 네. EU를 EU는 달라요. EU는 정반대인데 정책은 똑같은 거예요. 극좌도 극우도 EU를 탈퇴하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다. 유럽에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좌파 사람들도 당연히 멜랑숑보다는 마크롱 쪽으로 간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지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회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굴 찍을 것이다. 2차 투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인들이라면은 밝히는 것이 이제 프랑스의 또 1차 투표 끝나고 전통이거든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우파건 좌파를 통틀어서 전부 마크롱을 찍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르펜 후보는 왕따 된 거예요. 르펜은 사실은 오랜 아주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정치인으로 안 봐주죠. 다른 그렇죠. 정치인들이. 프랑스 국민들은 물론 르펜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국민 유권자들은 르펜을 지지하지만 그 나머지 프랑스인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라이벌과 공화국의 국가의 적은 나는 구별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프랑스 사람 취급으로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2차 투표로 가면은 이거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9.9% 0.1% 냅두고 마크롱 후보가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전체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프랑스 대선이 워낙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EU를 탈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40%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극좌극우. 근데 프랑스가 EU를 탈퇴하면 영국에 이어서 사실상 이 EU가 붕괴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명의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비슷했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1, 2위 후보가 르펜 후보와 멜랑숑 후보가 나왔다면 그러면 100% EU 탈퇴예요. 그렇죠. 누가 이기든 간에. 네. 탈퇴인데 EU가 탈퇴되면 이제 세계 질서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나토가 같이 무너진단 말이죠. 네. 영국 탈퇴하죠. 프랑스 탈퇴하죠. 그러면 유럽은 무너지는 거예요. 독일 하나 남는 건데. 네. 그러니까 독일 중심으로 한 어떤 집합밖에 안 남고 그렇죠. 나머지 세력이 다 빠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전부 이제 우수수 빠지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 질서가 재편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중요한 선거였어요. 선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계속 관심 가지고. 네. 그때
저희 그 프랑스 특파원 얘기를 할 때 왜 네. 갑자기 뜬금없이 프랑스 특파원이 나왔지?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선거였지만 사실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21세기를 뒤바꿀 수도 있는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선거였었는데 EU 탈퇴해봐요. 그리고 나토가 해체된다든가 왜냐면 나토 해체도 있었거든요. 나토에 탈퇴한다든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20세기의 그 세계 질서가 완전히 그 뒤바뀌어 버리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뤘습니다. 이게 우리 대선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선인데도 그쪽 대선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임상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